충주는 내륙 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운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에는 6월에서 8월 사이의 기온이 식물이 버틸 수 있는 한겨운도 이상으로 치솟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딸기 묘목을 건강하게 키워내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이곳에선 딸기의 생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올 6월부터 충주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술하우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술하우스에는 딸기의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능성 알루미늄 소재로 된 커튼이 하우스에 유입되는 햇빛의 양을 35%가량 차단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 덕분에 한여름 폭염에도 딸기 묘목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게 되었고, 농부들도 한여름 하우스 안에서 작업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죠. 이것은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에어포그 분무 시설입니다. 에어포그 분무 시설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기 중에 물을 분사하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공기 중에 열을 빼앗아가는 건데요. 여기에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환기팬까지 사용할 경우 하우스 내부의 전체 온도를 7도씨가량 낮출 수 있다는데요. 기후에 상관없이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유레카! 일반적으로 괭생이 모자반은 1월에서 6월까지 많이 유입되며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괭생이 모자반이 외래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직접 수중 모니터링을 통해 바닷속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다. 수중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물 밖에서도 다른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하고 있는 해역의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해수를 채집하고 수온과 염분 등의 해양 데이터를 모으는 일 등이다. 그렇다면 지금 바닷속의 상황은 어떨까? 생태 모니터링은 각 지점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지정된 구역 안의 토종 모자반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환경적인 영향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게 된다. 외래종 괭생이 모자반 연구는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수온과 해양 환경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토종 모자반의 생태 연구 결과와 비교해 간접적으로 결론을 추론한다. 현재는 괭생이 모자반의 생태, 생물학적인 기본 조사와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태. 국내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제주도와 진도 두 군데를 선택해 매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생태 모니터링도 무사히 끝났다. 괭생이 모자반은 다른 해조류와 비슷하게 수온이 가장 낮은 겨울에 빠르게 성장해 몸집을 불리고 3월에서 4월 정도면 생식에 들어간다. 방금 조사해본 모자반의 경우 그 속도에 잘 맞춰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해조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수온. 여기가 수심이 한 1m 정도 10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수온 센서를 부착해 수온 변화가 모자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수온이 지금 10도에서
거의 뭐 영도 영. 처음 조사를 시작한 시기에 20에서 30cm였던 괭생이 모자반은 불과 몇 달 사이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국내 괭생이 모자반을 중국의 것과 비교해보면 크기가 좀 더 작고 가지가 풍성하지 않은 편. 성장 속도도 중국의 모자반이 훨씬 빠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종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종자를 뿌리는지, 고유 자생종들과 외래종들의 교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 또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하는 모자반과 외래종이 어떤 경쟁 양상을 보이는지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유레카! 확인해봐. 만나. 아 진짜 어떡해. 나 어떡해 머리 감아야 되는데. 눈 가리고 여기 누워봐. 어? 눈 가리고 여기 누워봐. 내가 누구라고? 응. 나? 아니야, 까보지 말고 누워. 오늘 1인 미용실에 오신 오지연님 환영합니다. 아우 나 이거 좋아하는데. 아, 냄새나서 많이. 거기다 뿌려. 장례식을 준비하자. 오늘 죽었어. 자, 장례식을. 아이 하지 마. 그만해 이제. 아 시끄러. 뭘 거품이야. 나머지. 뭐야 이게? 님 아주 고객님. 아 목 아파 목 아파. 편하게 해드.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너 머리 감은 거 보지 못하고 이게 뭐야? 물도 오는데 어떡해? 아 뭐야? 물도 오는데 어떡해? 아 뭐야? 시원하죠? 아주 시원하죠? 미안한데 여보 나는 계속 안대 쓰고 있을래. 눈으로 보고 괴로울 것 같아. 근데 머리 너무 무거워. 내가 머리 들어줄게 엄마. 들고 있어, 머리 좀. 뭐 하는 거야? 머리가 색깔이 되었습니다. 뭐? 머리가 예뻐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아우 그만들어. 야야 잘 돼. 아파. 아주 잘 돼서 그걸 넣어가지고 냄새가 머리 왜 때려? 자. 됐어, 다 했어. 아직. 잠깐만요. 잠깐 누우세요. 누우세요. 예쁘게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아파. 가만히 잠깐 있어요. 아직. 아직 안티를 벗으시면 안 돼요. 아직. 고객님. 웃는다. 안 돼요, 고객님. 기다리세요. 왜 최신식 스타일인데? 저희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머리 왜 이래? 왜? 뭐 머리 기름기 하나도 없어졌지? 뽀송뽀송하잖아. 어때? 머리까지 말린 거야. 되게 무섭다 너 머리가. 그쵸? 되게 부드러 머리가. 유레카! 무화과 하우스 안. 이곳에서도 또 다른 농법이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밑에 이렇게 저울을 달아놨고 우리가 이 무게를 지금 일정하게 바로 유지하려고 상자 재배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상자 재배란 시설 하우스 안에서 일정한 크기의 상자에 나무를 심고 비료를 공급해 기르는 작물 재배법입니다. 특히 겨울철 우리나라의 영하권 기온에선 과실이 동해를 받을 수 있어 시설 재배가 필요한데요. 상자 재배는 실내에서 1년 내내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노지에서 2년에서 3년이 지나야 생산할 수 있는 수확량을 한 해에 거둘 수 있죠. 때문에 이러한 상자 재배 방식은 다양한 아열대 작물 재배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상자 재배는 자연의 토양이 아닌 인공 토양을 사용하는데요. 일반 흙만을 사용할 경우 영양이 부족해 더 많은 비료를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수 양약을 공급하면 생육 조건을 높일 수 있어 더 맛있는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상자 재배는 우리나라 기후에서 자칫 실패하기 쉬운 아열대 작물의 재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농법인 것이죠. 지금 평균 온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또 최저 극기온이 아주 낮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아열대 가수 같은 경우는 영하 한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좋은 장애를 받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은 그 보온을 해줘야만이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시설에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양쪽 빗대기 해가지고 여기 담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바다숲 조성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대황을 바닷속에 이식하는 작업. 해역의 특성과 적응력을 고려해 선택된 대황을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인공 구조물에 일일이 부착하는 과정이다. 오늘 이 해역에 설치될 대황 이식 플레이트는 모두 260개. 육상과 수상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적된 대황 플레이트에 물 샤워까지 하고 나면 일단 출발 준비 완료. 이식 작업은 미리 정해놓은 좌표 지점에서 이루어질 예정. 배가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이동한다. 수중에서 작업할 전문 다이버들은 미리 정한 지점에 대기 중이다. 드디어 육상 작업자들이 준비된 대황 이식 플레이트를 바다로 던진다. 이번 작업은 기상 상황부터 육상과 수중까지 모두와 손발이 맞아야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육상 작업자들의 작업이 끝나면 이제 다이버들이 움직일 시간이다. 수심 10m, 깊은 바다로 수중 작업자들이 거침없이 입수한다. 하나에 30kg이나 나가는 플레이트는 수심에선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하나 둘씩 안반 위에 채워지는 어린 대황들. 이것들이 앞으로 무성한 바다숲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해조류는 전복이나 소라 등 폐류에겐 먹이가 되고 어류에겐 산란과 서식 장소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조류를 심는 것이 자칫 성게의 서식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럼 물론 지금 어린 해조를 지금 막 넣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나의 그 거대한 숲을 이뤘을 때는 그 도리어 이 바다숲에서 해조류가 내뿜는 그런 유도 방어 기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성게의 접근이 그 작은 갯녹음 안반에서 소규모의 그 해중림일 때보다 더 적어져요. 백화 현상으로 하얗게 변해버린 바닷속. 숲이 없는 바다에는 물고기도 소라나 전복 같은 폐류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대황을 이식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숲을 조성한 바닷속은 이와는 대조되는 모습. 다시 푸른 숲의 바다를 되찾는 중이다. 유레카! 뭐야, 네 가닥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색깔이 하얀색이네요, 근데. 네, 염색하기 전에 하얀색이에요. 아, 진짜? 자, 스타킹의 보온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쪽은 스타킹을 안 신고 있고요. 한쪽은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킹 안 신은 쪽 먼저 재볼게요. 자, 스타킹 안 신은 쪽은 22.4도. 스타킹 신은 쪽 재볼게요. 스타킹 신은 쪽은 26.8도. 먼저 비닐 위에다가 사과를 떨어뜨려 볼게요. 그 자리에 움푹 파여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킹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오, 엄청 높이 뛰어오르는데요, 이거? 두 개 동시에 떨어뜨려 볼게요. 확실히 한성이, 확실히 스타킹이 정말 탄력이 좋아가지고 높게 떠오르죠? 자, 이번엔 스타킹의 내구성을 한번 실험해 볼게요. 오. 신기하다. 금방 뚫릴 것 같은데. 저 내구성 은근히 좋구나. 자, 이번에는 스타킹의 신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킹 안에 풍선과 양말 안에 풍선을 넣어놨어요. 이 양말과 스타킹이 각각 얼만큼 커지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오. 무서워. 자, 이번에는 스타킹의 신축성을 테스트할 차례입니다.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천천히. 옳지. 풍선이 이만큼 커질 때까지 스타킹이 이걸 담아냈어요. 신축성이 확실히 차이 나네요. 자, 이대로 끝나면 크레이지 S가 아니죠. 제가 왜 비가 오는데 한강까지 왔느냐, 스타킹으로 자동차를 끌어볼 거예요. 고리에 이렇게 딱 쏙 넣고 이거를 제가 당겨볼 거예요. 이게 진짜 당겨질 수 있는지 정말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질 것 같은데. 오, 끌린다. 된다고? 오! 끌린다. 오, 끌려. 오, 끌린다. 오, 끌려. 우와, 스타킹 진짜 대단하다, 진짜. 유레카! 몇 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됐던 빌라를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투입된 청년들. 얘는 살려야 되고 얘는 버려야 되고. 뜯어진 벽지와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천장, 그리고 해진 장판들을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수리 전 내부 철거 작업 때문에 더욱 어수선하기만 한데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아니, 이런 집은 좀 좋은 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이걸 다 천장 다 뜯고 그래서 천장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싱크대랑 전부 다 다시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창도 다시 갈 거라서. 근데 참고로 이런 집은 매우 양호합니다. 저희 어디 갔을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도망간 것처럼 모든 건 그대로 먼지가 가득 이렇게, 네,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못 고칩니다. 지금은 비록 낡고 허름해 보이지만 철거 작업 후 한 달 정도 리모델링 작업을 거치면 빈집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다. 그리고 수리 작업에 참가한 한 청년이 이 집에 거주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 건물 1층에는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 신축 건물과 별다를 바 없는 깔끔한 내부. 깔끔한 주방 가구와 도배가 잘 돼 있는 거실. 그리고 환한 화장실 타일들. 따로 설명을 듣기 전엔 누구도 빈집이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완전 그냥 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뜯고 있는 집 상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다 펴져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완전 부셔져 있고, 그리고 화장실 물이 안 내려 있어가지고 하수가 완전 막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오물 같은 냄새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일단 등 같은 건 아예 없었고, 하여간 좀 벌레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흔히 아는 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단 전등 하나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화재 경보기도 장착했다. 작업실을 겸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했으나 높은 전월세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빈집은 주거난의 대안이 되고 있다. 월세를 아끼는 혜택을 입다 보니 빈집이 있던 마을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가족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원룸 살고 청년들 그냥 있는 대학교 근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옆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저희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도 거의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 어머님들이나 저 어르신들과 저희들이 좀 약간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유레카! HD맵, 3D 맵이라고도 하는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요구되는 3차원 지도입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 차량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있어 고정밀 지도는 차량의 눈이자 안전의 키라고 할 수 있죠. 실제 도로 환경과 가까운 규모로 제작되는 HD맵은 오차 수준을 10cm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구현하는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도로 설계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동 원리까지 융합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도 제작의 영역을 넘어 미래 교통 시스템의 기반을 만드는 고정밀 지도 제작. 이러한 일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확장될 직업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첨단 디지털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사람의 손길 또한 필요한 고정밀 지도 제작 과정. 이동 시 주변 사물을 실시간 인지하는 라이다 센서를 차량에 장착하고 장비 점검을 마친 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건데요.
360도로 빛을 쏘아 빛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사물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탐지하는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들. HD맵 제작에 있어 실제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선 도로 구간별로 주행하며 해당 데이터를 합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지도의 질이 높아집니다. 실제 도로 환경과 가상의 지도가 동일할수록 자율주행의 안전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기에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이들은 오늘도 이렇게 도로를 달립니다. 도로 환경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다음은 보정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차량 주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여러 개의 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각 센서들의 위치와 각도를 한 곳으로 보정해 사물의 위치를 정밀하게 맞추는 것이죠. 고정밀 지도 제작에 있어 후 보정 작업은 맵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얻은 도로 주변의 사물 중에서 맵 구성에 필요한 요소만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 일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완성됩니다. 내린다고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박스 쳐지고 표지판 하나의 정보라도 지도에 넣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동차랑 이제 보통 사람 고정밀 지도 제작의 목적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3D 지도와 실시간 변수를 통합해 안전 주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맵을 구현하는 일. 그것이 바로 HD맵 개발자의 역할인 것이죠.